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체육사 중에서도 체육학 개론 중에서도 체육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체육사가 어떻게 우리 체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체육사가 탄생된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체육사, 그리고 서양의 체육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육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체육사 제 소개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제가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켜랴 촬영하랴 조금 바쁘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체육사 신라대학교 이중숙 나오죠. 학습 목표입니다. 체육사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체육사의 행성 배경에 대해서 설명, 우리나라 체육사에 대해, 서양의 체육사에 대해, 체육사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체육사란 과연 어떤 건가 합니다. 체육사는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이라 그러는데, 고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체육의 변천 모습을 돌이켜보고 각 시대의 체육관이나 그 방법 등에 관련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모르면서 체육을 한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체육사 어떤 학문인지 한번 샅샅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체육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즉, 체육을 현명하게 통찰하려면 과거를 잘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작업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체육사를 왜 연구하는가?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why 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래서 왜 연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를 온고이지신이라고 합니다. 온고이지신 많이 들어보셨죠? 즉,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체육 또는 스포츠라는 용어나 그 용어가 나타내는 개념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양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근현대 문명을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배우는 입장인 우리가 남의 것을 잘 알면서 우리 것을 모르는 탓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사를 연구하는 어떤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체육사의 행성 배경을 보시면요, 체육사는 신체 운동을 대상으로 한 역사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수면 시간 외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자세를 취하거나 운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긴 역사를 통해서 각각의 민족의 고유한 일상적, 노동적, 전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당시는 스포츠적인 여러 운동 형태를 만들어내고 시대적,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신체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이게 체육사의 형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체육사란 무엇인가 하는 말을 또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육사란 신체를 통한 운동, 수련, 교육 및 문화라는 유기적으로 관련된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존재의 의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해하려는 학문.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근데 원시사회의 체육은 그러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거죠. 원시사회. 원시사회에서는 생활수단인 사냥을 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냥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 또는 동물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어른들이 아이들을 훈련시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체 활동은 많이 줄었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격렬한 신체 활동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풍년이나 흉년이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재래의식이 생겼고 재래의식에는 춤과 노래로 흥을 돋웠습니다. 또한 농사일이 한가한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렵을 하거나 즐거움을 찾아 유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찾을 수 없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게 원시사회에서 이러지 않았겠나 하는 추정한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 전체를 한번 볼까요? 그림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가 볼까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그림을 감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림이 재밌습니까? 이 그림이 아니고 요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되네요.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럽고 그렇지만 이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럴 것으로 추정한다 하는 두산 PD야라는 사전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요런 데서 움집을 짓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죠. 이럴 것이다 하는 거죠. 원시시대는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집에서 텐트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야외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생활이 더 그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그림 보면서 이런 데 같으면은 며칠 동안 가서 생활해도 참 괜찮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부족사회 체육입니다. 우리가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국가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국가로 넘어가는데 부족사회에서는 어떤 체육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부족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부여와 동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쪽에 사만이 있었고 사만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고분에서 출토된 것도 극히 적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여와 동해의 경우 청동 또는 돌로 만든 칼과 창 그리고 활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활은 중국에도 알려졌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상당히 발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부족사회에서는 이웃 부족과의 싸움이 잦았기 때문에 자기 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술연마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무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조직 체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었고 지배층은 주로 무예를 연마하거나 사냥을 즐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할 때와 수확할 때는 제천 행사를 벌였고 제천 행사에서 악기를 사용하게 되어 악기가 발달하고 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가배, 부여의 영고, 무천이
가장 큰 제천 행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많이 외웠을 겁니다. 이 부분. 제천 행사에서는 무예적 이의인 석전, 돌싸움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동네에 돌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마에 좀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예, 돌싸움 해서, 이웃 동네하고 막 돌싸움을 해서 머리도 터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석전이라는 게 진짜 단순 무식하지만은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석전 하면은 돌싸움. 그 다음 수박, 태권도의 원행이죠. 수박이 각저, 씨름하는 걸 각저라 그래요. 등도 버려 부족의 결속을 다지고 무예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병이 들면 무당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도 우리 동네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죽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때 예를 들어서 돌림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전염병이라 그러죠. 그 당시 돌림병이라 그랬는데, 돌림병이 돌면은 이 무당들이, 예, 구슬하고 해서, 예, 구슬해도 못 살죠. 그죠? 예, 어떻게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었죠. 많은 친구들이, 예,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은 그냥 전염병 오면은 거의 많은 전염병도 없지만은 전염병 미리 예방주사 다 맞고 가죠. 그 당시에는 예방주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많이, 예, 떠나갔습니다. 자, 무당들은 신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여겨 신성시했고 부족사회에서 중요한 지배계층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권위에 복종하거나 은혜를 갚는다는 측면에서 무사가 생긴 것이 아니고, 부족을 대표하는 군장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부족을 지킨다는 자치적인 사상에서 무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사정신은 서양의 무사정신과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지역입니다. 6개의 부족 사회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발전되면서 국가 간의 투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군대를 훈련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평소에는 농사를 짓던 농부들도 전쟁이 나면 모두 군인이 되는 국민계병제를 선택하였고, 신라는 평소부터 젊은 장정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다음 군인이 되게 하는 징병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게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입니다. 이 그림만 한번, 예, 감상해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마우스를 치워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이걸 어디로 치워놓을까요? 예, 이렇게 치워놓으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런 그림을 그 당시에 그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무용총 여러분들이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고구려 무용총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아주 기상이 느껴지죠, 그죠?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예, 산을 막 이렇게 넘어다니면서, 예, 사냥도 하고, 예, 말 탄 상태에서 활을 쏴서 사냥하는 모습, 이 기상이 지금 사람들보다는 훨씬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림을 잘 보면 볼수록, 야, 정말 매력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예, 잘 감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무용총 보고,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삼국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체육입니다. 백제는 신라와 전쟁이 잦았고 중국보다는 일본과 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요 그림이 맞겠네요. 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PT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네요. 모든 기록이 소실되어 알 수가 없으나 신라에서는 화랑, 고구려에서는 경당을 중심으로 군대 훈련을 하였습니다. 삼국 모두 귀족의 자녀를 중심으로 무사교육을 했기 때문에 무예유예의 유의와 오락의 발전도 가져왔습니다. 수렵, 건무, 택견, 각저, 축구,
예. 여기서 수렵은 조금 전에 무용총 보셨죠? 그 다음 근무, 칼싸움이죠. 그죠? 예. 칼 갖고 겨루는 무술, 택견, 요즘 택견도라고 보시면 되고, 각저가 뭐겠습니까? 예, 숟가락, 젓가락이 아니고요. 이 각저는, 예, 씨름입니다. 씨름. 축구, 예, 축구와 비슷한 게임이고요. 투호, 항아리 던지기, 항아리에 화살 던져 넣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 투호 많이 이렇게 갖다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쌍육, 펜을 갈라서 하는 윷놀이입니다. 그리고 중마 등을 즐겼고, 예, 부녀자들의 군무도 등장하였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춤을 추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화랑도인데요. 화랑도 정신은 우리나라의 고유사상인 늠름한 기상, 용맹과 충의, 기상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유교, 불교, 성교의 사상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심신단련과 무예의 연마, 단체 생활을 통한 협동정신의 함양, 인격 도야, 풍류를 즐깁니다. 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한마디로 문무를 겸비한 인재의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화랑도라는 게 대단했죠. 예, 이 화랑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라가 통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라대학도 이 화랑 정신을 갖고 있으면 더욱 발전할 것 같아요. 자, 화랑도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세속 5계와 삼덕입니다. 세속 5계는 군사 2충, 사친 2호, 교후 2신, 임전 무태, 살생 유택이고, 3등은 예, 겸허, 겸손하여 나무의 아래에 쓴다는 거고요. 겸손하고 예, 소박한 거. 그 다음에 후순, 순박하고 후한 걸 말하는 거죠. 이것들은 화랑의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도덕적인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다는 건 대단히 예, 문화가 앞서 있다는 거죠. 그죠? 화랑도, 우리 신라인들은 한 번 더 이 화랑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화랑도에 대해서 그림입니다. 우리 저기 경주 가면은 이 화랑도 그림들이 있고 이 영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랑 아주 멋있게 생겼죠. 그죠?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죠? 자, 그 다음 경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경당에서는 무예와 함께 경서를 가르쳤습니다. 유교적인 도덕관과 무예를 갖춘 인재를 길러 조화적인 인간성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고, 경당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선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무사들은 무예와 함께 담력을 길러 국가나 개인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랑이나 경당 같은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선진화된 어떤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국시대의 체육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삼국시대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 즉 체육의 한 유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각종 무예 교육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대표적인 무예로는 궁술, 기마술, 각저, 수박을 비롯하여 창술, 검술, 석전 등이 있었으며 그중 체육활동의 성격을 지닌 가장 대표적인 무예는 기마술과 궁술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기마술, 궁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신라의 하랑도의 교육 과정에서 체육의 성격을 지닌 활동은 궁술, 마술, 기마, 금술, 창술 등입니다. 특히 궁도와 마술은 신라 귀족 교육의 6개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신체적인 단련이 중요한 교육 영역의 하나였음을 뜻합니다. 신라의 지배 계급은 신체 단련을 단순한 군사적인 훈련의 수단이 아니라 인격 함양의 과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궁도와 기마술, 즉 사와 어는 예, 낙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취급됐습니다. 예,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배계급들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자, 이제는 고려시대의 체육으로 넘어옵니다.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는 어떤 체육을 했을까 하는 거. 고려는 건국 당시에는 무관들이 세력을 잡았지만 나라가 안정되면서 문치주의를 표방합니다. 자연히 관직 제도가 문관 위주로 짜이자 무관이 어떤 기존의 지배계층들이 유교적인 교양을 쌓아 문과를 통해서 입신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문관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무예 실력을 갖추었고 유기, 오락적인 것에도 경기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습니다. 수박은 개인 호신술로 각광을 받았고 궁술은 문관과 무관 모두에게 필수적인 종목이 되었습니다. 마상제, 말 위에서 여러가지 재주를 부리는 것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말 이렇게 저렇게 타고 말 위에 섰다가 말 밑으로 들어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하는 그게 마상제예요. 그 다음 격구, 폴로 같은 경기입니다. 예, 폴로같이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공같이 생긴 걸 말로 타고 막 이렇게 상대 진영에 집어넣는 거죠. 격구, 기사,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거. 이 기사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이는 인기 스포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사라는 이 운동이. 재밌었겠죠, 그죠? 말을 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 보면은 아주 스릴 있죠, 그죠? 네, 지금이나 예전이나 스포츠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고려시대 체육은 신라시대의 무사를 기르기 위한 무예체육의 유의적인 요소와 경기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귀족들은 격구를 즐겼고 서민들은 활쏘기로 내기를 하거나 축구를 즐겼습니다. 연날리기와 위기, 바둑을 위기라는데 위기가 등장하였고 방웅, 매사냥은 신라시대에도 있었지만 고려시대에는 오락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관람적인 유의로 무용, 연극, 가면극 등이 행해졌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체육입니다. 고려는 그란과 같은 북방민족의 위협을 자주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였고 중국으로부터 문물제도가 유입되어 정비된 후에는 향락적인 사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5월 단오, 8월 한가위 등의 명절과 스카탄 생일, 연등해, 팔관해 등의 국가적인 불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전 국민이 유의나 오락을 즐겼습니다. 상당히 이제 안정이 많이 됐죠, 그죠? 이때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신라의 화랑과 같이 국방을 담당하기 위한 무예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니는 학생을 설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설랑이라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대학생들 요즘 워낙 대학생이 많아서 그런데 좀 엘리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문치주의와 사치스러운 생활에 반발한 무신들의 난이 거듭되고 외적들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신들이 사병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양성하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무예교육이 다시 활발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육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신체활동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한의학이 들어와 고대의 부속적인 치병사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무당이 주로 치료를 하다가 이제 이때부터는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조정에서는 대이감, 대비원, 제이보, 해민원 등을 설치하여 과학적인 치료법을 민간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활인단과 위생단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주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국학의 7제 중 무학을 공부하는 강예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학이 있다는 것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려의 교육기관 성격으로 볼 때 무학을 통해 장수를 육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 5년 6월에 용감한 인재에게 궁술과 마술을 교습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학에서도 궁사와 음악을 즐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무인의 선발에서 수박희의 능력은 인재 선발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예는 주로 삼국시대의 것들이 계승되었습니다. 고려시대 무예로 취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박, 아까 제가 이야기한 태권도, 태권 같은 그런 어떤 무술을 수박이라고, 궁술, 할속이죠. 마술, 마상제죠. 말 위에서 제주 부리는 거, 기사, 말 타면서 할속이 하는 거, 기창, 요 창으로 이렇게 무술을 겨루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격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폴로같이 생긴 거, 방응, 석전 등도 무예 훈련의 성격을 지닌 체육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인 정신은 충, 효, 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택견 어떤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택견. 자,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체육은 어땠나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적인 관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시하였고 토지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여가 시간이 거의 없이 매일 일만 하는 생산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스포츠적인 요소는 거의 사라지고 명절과 농한기에만 일반 백성들이 약간의 유의를 하는 정도였고 무관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방을 위해서 과거 제도에 무과가 있어서 무예의 맥락은 유지되었습니다. 화약의 발달로 총포, 총통 등이 발명된 이후에는 활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검술과 창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놀이나 오락도 신분에 따라 즐기는 종류가 달랐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은 서민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민들은 씨름, 그네뛰기, 농악, 줄다리기, 썰매, 자치기, 널뛰기, 공기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윷놀이 등을 즐겼고 양반들은 너무 빨리 넘어갔네요. 쌍육, 바둑과 장기, 격구, 투호 등을 즐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널뛰기, 썰매타기, 자치기, 공기, 줄다리기는 고려시대에 없던 것으로 조선시대에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아까 자치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탁 이렇게 새끼 탁 이렇게 그 해서 나무를 큰 나무 짝대기 나무 하나 있고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어서 탁 쳐가지고 멀리 날리는 거거든요. 농악은 알 거고요. 그네뛰기도 알 거고 씨름 알 거고 줄다리기는 줄 놓고 서로 널뛰기도 알 거예요. 이렇게 나무 큰 판자를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 사람 뛰면 한 사람 내려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기놀이 같은 거, 공기 5개 조그마한 도루를 갖고 손바닥에 올렸다가 손등에 올렸다가 손바닥에 놓고 하는 그런 거고, 연날리기가 알 거고 팽이치기, 윷놀이도 알 것 같아요. 여기 잘 모르겠으면요, 한번 나중에 또 요즘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탁 치면은 바로 탁 나와요. 이게 뭐다 하는 그림까지 다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쪽에서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은 뒤에 고려시대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선시대의 무인들은 충, 효, 일을 무인정신의 근간으로 삼았고 상강 오류는 문무, 반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도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방선비나 호족의 자제들로 구성된 한량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산천을 돌아다니며 무예를 닦고 호연지기를 길렀습니다. 굉장히 좋았겠죠, 그죠? 이때 선비나 호족들 자제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되겠죠. 이때는 그냥 놀러 다니면 되고요. 너무 좋겠죠. 이게 꾸민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한 한량들이
우리 지금 한량이 그 백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뭐 먹을 것 충분히 있고 미래가 보장되는 한량이에요. 한량들이 신라의 화랑과 고려의 선량의 무사정신을 계승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한의학이 발달하여 무당이 병을 고친다는 생각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 후기에는 서양의학도 도입되었습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과학적인 보건 위생사상도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조선시대 한번 요 그림만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 그림만, 예. 자, 신형장부도 동의보감에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예, 옛날에 진짜 우리 인체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때, 엑스레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안마도인법에 할인신방에 나오는 그 체조법이에요, 체조. 한번 여러분들이 뒤에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팔을 해서 끼고 30개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한번 봐요. 나중에 안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 할인신방에서 한번 치보면 이런 그림 나오면서 체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율곡 이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이 할인신방으로 건강관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별거 아닌데 생각될 줄 몰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수대 내려오고요. 옛날에 기원전에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들, 나중에 서양 쪽에 보면은 이야기가 운동 처방 쪽에서 나올 건데요. 의학의 아버지라 그러죠. 거기 또 이렇게 체조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 개화기의 체육이 있습니다. 1876년에 개항과 더불어 서구 문화가 도입되면서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876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지금 2000년 넘어갔으니까요. 체육, 스포츠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인 무예 및 민속적 유의 중심의 체육 내용이 체조, 유의, 스포츠 등으로 확대되었고 1894년에 가보개혁 계획 이후부터 근대 학교에서 서구식 체육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각종 운동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체육 스포츠 역사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 개화기를 통해 한국 근대체육은 새롭게 정립되고 근대체육 사상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이전까지 역동적인 신체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고 교육체계 속에서도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숭문천무가 뭐죠? 문을 숭상하고 무를 천시한다 하는 숭문천무. 옛날에는 운동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제가 체육학과 들어갈 때도 우리 집안에서 체육학과를 왜 가느냐고 막 그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문을 해야지. 체육은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같이 좋은 학문이 없는데요. 선진화된 학문인데, 그렇죠? 예, 세상이 바뀌죠. 숭문천무, 문존무비, 문을 존중하고, 물을 아주 비천하게 생각한다는 거. 문존무비 등은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 체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개학이 들면서 체육활동의 가치에 대한 근대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체육의 목적과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개학기는 한국 체육사의 전환기였으며 근대 체육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고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왔다는 측면에서 체육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건국 이후 강복 이후의 체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복 이후 개학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우리가 강복을 했다. 언제요? 1945년에 독립을 하죠, 그죠? 이걸 강복이라 그러죠. 건국 이후 홍익 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고, 그러나
광복 이후 약 10년간의 체육은 일제시대의 군사적 색채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북 분단과 냉전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학교 교육에 영향을 미쳤고 자연스럽게 학교 체육도 군사훈련의 성격을 띠면서 발달되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린 시절은 학교에 가면은 군사훈련 같은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수류탄 던지기, 이런 거, 체력장 측정이 수류탄 던지기도 있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죠. 예. 그래서 강복 이후 체육의 발달 분수령은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체육을 장려했습니다. 체육의 지향 방향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의 배양과 국위선양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은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군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과 스포츠를 지나치게 장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강복 이후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의 발달 속도는 놀랄만한 것이었고 체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학교 체육은 매우 기형적으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까지 체력장 종목에 수류탄 던지기가 포함되어 있었고 학교의 운동선수는 마치 직업선수처럼 정상적인 수업 권리를 박탈당한 채 혹사당하기도 했습니다. 요건 이제 강복 이후의 체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986년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요.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체육이요 어느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전했냐면요.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 그 외에도 여러 경기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1988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가 선진화되면서 체육 학문도 굉장히 국제 학술 대회를 거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죠. 그리고 나중에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이런데 그리고 2018년 이제 앞으로 동계 올림픽도 열리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 올림픽도 열리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체육의 어떤 선진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스포츠 강국이라 그래요. 아주 스포츠가 굉장히 스포츠 과학이나 스포츠 문화 모든 부분이 아주 선진화되어 있다. 이래서 스포츠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체육이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죠. 근데 이런 어떤 발전에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큰 삼두마차라고 보시면 돼요. 삼두마차. 삼두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체육이 기초가 되면서 그 다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두 바퀴를 이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생활체육을 앞으로 내보내야 될지 학교체육을 내보내야 될지 엘리트체육을 내보내야 될지 상당히 고민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잘 아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1970년대 이전에는 아까 제가 강복 이후에 바로 일본의 군사문화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는 학교체육이 그 삼두마차에 제일 앞바퀴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1970년대 이후에 쭉 오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을 이렇게 활성화시켰어요. 그러면서 엘리트 체육이 그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해서 쭉 끌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체육, 최근의 체육은 어떤 체육이냐 하면 생활체육 중심이죠. 생활체육이 앞에서 쭉 끌어가고 이제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이제 같이 병행해 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람직한 체육 선진국의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들은 보면은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는 모든 체육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 체육 활동을 다 못합니다. 어떤 학생은 승마를 하고 싶고, 어떤 학생은 스케이트를 하고 싶고, 뭐 어떤 학생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양한 체육시설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학교에 그런 체육시설을 마련하기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클럽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학교는 일찍 마치고 학교 밖에서 체육 스쿼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서 실제로 학생들 각각이 개인이 그 클럽에서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진화된 생활체육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지금 선진국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체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더 선진국들에 가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병원에 꼭 우리나라 같으면 병원에 가 의료보험 제도를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체육을 하면은 그만큼 병이 걸리지 않는 데서 병원에 가지 않고 체육관에만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요. 그러면은 그만큼 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일의 황금 계획, 골든 플랜이라는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체육이 왜 활성화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그게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제 강복 이후의 체육을 마치고 그리스 체육과 스포츠로 가겠습니다. 요 부분을 좀 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많은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대조적인 폴리스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였습니다. 이 두 도시국가는 체육과 스포츠 문화에 있어서도 매우 대조적인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식주나 재래, 놀이와 연관된 다양한 신체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자, 그러나 의도적인 신체 훈련에 관한 가장 앞선 기록은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역사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체육은 주로 종교식, 국방력의 강화, 교육적 목적 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강인한 체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심신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체육 제도를 갖고 있었으며 범그리스 제전을 통해 스포츠 문화도 발달되었습니다. 범그리스 제전이 많았습니다. 4개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때 간과할 수 없는 게 전쟁입니다. 이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있는데 페르시아 전쟁이 몇 번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몇 번 이루어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의 주체는 그리스 도시국가들하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는 기원전 약 491년부터 449년까지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때 벌써 어떻게 전쟁터는 그리스 중북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전투는 마라톤 전투, 뭐 테르모빌리아 전투, 뭐 이런 것들은 살라미스, 플로타야, 미칼레 뭐 이런 전투들인데 제가 이 마라톤 전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마라톤 전투를 설명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원전 490년에 열렸는데요. 이 마라톤 전투가 우리 마라톤의 기원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걸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림을 크게 해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라톤 평야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아테네 옛날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막강했습니다. 막강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 사실은 여기에 스파르타, 아테네, 스파르타는 요쪽이죠, 그죠? 아테네는 여기 있고요. 요 도시국가, 똘망똘망한 도시국가이고, 정말 별로 힘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계속 쳐들어옵니다. 페르시아가 몇 번 쳐들어오는데, 아까 우리 4번인가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마라톤, 이게 이제 굉장히, 상대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도시국가, 그러니까 그리스가 여기에, 페르시아 막강 제국하고 싸워갖고는 게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게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생각하고, 예, 돌아오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왜 이러죠? 지금 뭔가 좀 잘못됐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지금, 예, 갑자기, 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미안합니다. 저도 또 그렇네요? 왜 이러죠? 예, 깜짝 놀라겠네요. 예,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하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찼습니다.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막 찾아다니고 막 이쪽 저쪽 스위치 막 꺼보고 이랬습니다.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게임이 안 된다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근데 놀라웠게도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무찌릅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가 여기가 마라톤 평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전열을 정비해서 막 오는데 아테네 군 여기 전열된 데고요. 그래서 전투가 여기서 벌어진데 전투 후에 페르시아군이 거의 뭐 전멸 상태로 도망을 다 가죠,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함선들이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고 마라톤이라는 요 지역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누가요? 요 그림을 크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죠? 이 마라톤 팽야고요. 그래서 대성을 거두죠. 이때 사실 역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페르시아 군들이 아주 대단한 병력도 훨씬 많았고요. 기마병이나 뭐 모든 게 다 앞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그리스 군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 실제로 페르시아 군이 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페르시아는 기마병이 유리해서 이 평야에서 하기 좋은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평야에 전투 진지를 차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페르시아가 자기들 유리한 지점을 다 미리 선점을 해서 들어왔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때 폭풍우를 만나요. 폭풍을 갑자기 대단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죠? 여기 이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 조정을 잘 못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쭉 오는데 여기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군사들이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지친 상태에서 뭐 전쟁을 치르려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리스 군들이 기습을 한 거죠. 아주 지친 상태를 알고. 그래 기습을 해서 이렇게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있는 상태를 포위를 해서 물치니까 굉장히 페르시아군은 당연히 이 그리스 군들은 자기들을 치지 못할 거다. 미리 선제 공격은 절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제 공격 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렸죠. 그래 빙 둘러싸서 딱 치니까 이쪽을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대패를 합니다. 15,000명 정도 왔다가 뭐 거의 반 정도는 다 죽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겼다 하면서 돌아가서 아테네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는 죽은 사람이 있었죠. 예, 이게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하나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예, 그 다음 이건 올리비에 메르송 그림에 담은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아테네에게 알린 병사 그리스의 용사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 요 사람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인데 잘 한번 보세요.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고 절명했다는 이야기는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 그죠? 그냥 뭐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 사람을 옷을 이렇게 올리베 메르송이 이렇게 옷을 벗겨서 그림을 그린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라톤 아까 그 팽야에서 여기 아테네까지 달려서 온 거리가 42.195km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42.19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서양의 역사죠, 그죠? 뭐 서양이 워낙 좀 앞서 있었으니까요. 문화가 앞서 있었으니까 서양의 역사라고 보는데 뭐 지금 스포츠가 좀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금 불만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림은 제가 인터넷에 있어서 하나 그냥 캡처를 해왔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사람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은 우리 체육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로마의 체육과 스포츠입니다. 로마 시대의 체육과 스포츠 문화도 로마 사회의 털과 깊은 관계를 갖고 발달되었습니다. 로마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율로 다스리는 강력한 군대 조직이 필요했고 그 군대의 훈련을 위한 신체적 단련으로서 군사적 체육 활동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예, 이 군사적인 어떤 필요에서 체육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나 후기 로마는 직업 군인이나 직업 경기자의 중요성만 인정하였으며 일반 시민은 건강 유지와 오락 성향이 있는 최소한의 운동만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관람하며 잔인하고 도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요때부터 로마가 멸망하는 그런 시기죠, 그죠? 아주 멸망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잔인해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도박성이 강해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자, 이제는 중세체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체육과 스포츠인데요. 중세는 신앙의 시대로서 모든 학문을 기독교 신앙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계 내에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학문의 주류는 신학이었고 철학은 신학의 신여에 불과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수도원이었고 신체 운동을 사악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을 위한 최소한의 운동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좀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아까 제가 숙문 사상이 있었고요.
요런 게 중세 쪽에 서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체계 속에서 스콜라 철학이 체계화되었으며 스콜라의 교육 체계 속에서 체육은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전성시대에도 인간의 놀이나 스포츠에 대한 욕구는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콜라 철학이 지배계층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의 교육체계 속에 체육은 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였으며 잠깐만요.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그죠? 지금 한참 하다 보니까 제 얼굴 없이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죠? 기본적인 놀이나 스포츠의 참여조차도 억제되었습니다. 다만 기사도 체육을 통해서 그 맹맹만이 유지된 정도였습니다. 자, 금방 넘어오죠. 근대 체육과 스포츠 문화입니다. 이제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스에는 고대 사회부터 체육활동과 경쟁적인 게임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중세 이후 체계적인 체육활동이나 완전히 조직화된 게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18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조직화된 스포츠로 볼 수 있는 경마, 크리켓, 테니스, 골프 등과 같은 신체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19세기에 비교하면 변화의 신호탄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19세기부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체조운동이 시작되었고 영국과 미국에서 여기에 체조운동이 시작된 게 구츠무츠, 얀, 링 해선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굉장히 구츠무츠 같은 사람의 근대 체육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고대 체육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고대 체육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요. 근대 체육의 아버지는 구츠무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쿠베르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그거는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에서 체조 운동이 시작되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럽 체조 체계를 수용하여 점차 과학적인 체육 활동이 체계화되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각종 스포츠가 조직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됨으로써 1896년에는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자, 이때 이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 올림픽을 창시한 사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때 쿠베르탕이라는 사람입니다. 키가 작아서, 저처럼 키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요? 육군사관학교 지원했는데 신체검사에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래서 신체검사에 떨어지고 실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일자일 하다가 그리스에서 유적을 발굴하는데 아까 4대 제전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올림픽 제전을 본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 현대사에 이렇게 접목하면은 아주 좋은 어떤 제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1894년에 이걸 만들자 해서 이제 실제로 1894년 이전부터 생각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896년부터 이게 열리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양합니다. 이를테면 로크의 단련주의 사상과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은 범회주의 교육사상의 출현을 이끌었고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 또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나 국가주의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체조운동의 확산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19세기 체육의 발달과 조직화된 스포츠 문화의 출현 배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산업, 교통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근대 스포츠, 근대 체육 이렇게 하면서 올림픽을 짚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조금 전에 제가 1896년 제1회 올림픽이 열렸다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대 올림픽은 어떻게 열렸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대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12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로 더 쿠베르탕, 제가 아까 근대 체육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남작에 의해서 처음으로 오듐 마크가 디자인되기도 했습니다. 오듐 마크의 원은 5개의 대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올림픽이 열렸고, 그럼 제2회 올림픽은요, 몇 년요? 900년. 예, 1900년 되겠죠. 그죠? 1900년에, 예, 어디 있어요? 예, 파리에서 열리겠죠. 파리. 이 프랑스, 누구예요? 쿠베르탕이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1회 대회를 프랑스에서 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먼저 1회 대회는 그래도 그리스에서 이 올림픽 제전의 발상지니까 그리스에서 열어야 된다고 다들 이야기해서 그렇게 근데 1회 대회가 열렸고요. 2회 대회는 1900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올림픽을 열면 더 효과적이게 돼서 이 쿠베르탕이 이때 올림픽을 제2회 올림픽을 프랑스에서 열었습니다. 사실 쿠베르탕이 키는 작았지만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쿠베르탕 같은 사람 아주 좀 배우고 싶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올림픽 오륜기입니다. 오륜 5개의 바퀴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예. 이게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대충 잘 아실 거예요. 예. 까만 거 아프리카 대륙 같은 쪽이겠죠. 그죠? 우리 아시아 쪽 이렇게 제가 이걸 다 알았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대 올림픽 중에서도 원래 중첩된 원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은 심리학자 칼융입니다. 칼융은 원이 지속성과 인간 존재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1912년에 디자인되었지만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올림픽이 중단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듐마크는 1920년 벨기에 앤트워퍼 올림픽 때부터 공식 적용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상업화되면서 오듐마크는 스포츠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브랜드 로고가 되었습니다. 체육사 연구의 방법은, 체육사의 연구 방법인데요. 체육사 연구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체육사 연구 방법은 일반 역사 연구의 방법과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역사 연구의 단계를 일반사, 교육사, 체육사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 방법에 관한 것을 모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체육사 연구의 방법도 결국 일반사나 교육사 연구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선택, 대상 자료에 대한 분류와 비판, 해당 자료에 대한 상태와 사건을 설명하는 가설의 구성, 새로운 사실의 발견, 풀이 및 서술하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분류되거나 순서적으로 연속되는 것이 아니며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역사 연구의 문제에서 시대 구분, 일반화, 개별성, 인간성, 주관성,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적용되어 논의될 수 있었으나 꼭 그대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체육사 연구 문제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인 시대 구분에 대해서 김다루는 5가지 기준의 검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5가지 기준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미안해요. 첫째, 시대 구분은 입증된 모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역사적 사실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종행의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시대 구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넷째, 체육의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한 후 시대의 구분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체육사 나름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시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체육사 연구의 방법 역시 일반 역사 연구의 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독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체육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질의응답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전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굉장히 대단히 감사한데요. 다음 수업 시간은 체육 철학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철학은 상당히 재밌는데요. 체육 철학을 공부해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체육이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체육 철학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이 왜 사는가 하는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은 뭐죠? 예, 인간이 사는 목적을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목적일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럼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이렇게 가치 체계를 넣는 거를 우리는 목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걸 살기 위해서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철학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 체육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동과 행위 같은 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럼 행동과 행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은 단순한 움직임이다. 그럼 행위는 뭔가? 우리 행동예술이라고 있습니까? 무용하는데도? 아니, 행위예술은 있죠. 그죠? 왜 행위예술이 있고 행동예술은 없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행동, 행위, 차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고요. 제가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이라 그러면은 단순히 인간의 움직임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감성적인 요소가 들어간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행위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술성이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의 행동 플러스 감성 플러스 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체육 철학을 또 공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체육사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체육사의 가장자리만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큰 어떤 줄거리와 가장자리만 이렇게 훑어보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만 체육학 개론에서 우리가 모든 학문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은 역시 개론이구나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요. 개론의 어떤 의미라는 건 전체적인 걸 쭉 훑어본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보통 한번 수업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 뭘 했죠? 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체육학은 어떤 학문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80분가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체육사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한 7, 80분 정도, 제가 지금 시간을 정확하게 박아놨는데 한 80분 정도 공부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체육 철학에 대해서 한 80분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한 80분이 아니라 50분 정도 하더라도 철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훑어보고요. 그다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실 저 전공이 지금 운동역학, 운동 처방, 건강관리, 스포츠 정보론 이런 거지만은 제가 운동역학에 대해서도 사실 2시간을 넘기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을 개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은 간단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본다 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뭐 그림도 넣고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제가 체육학 개론이란 이 책도 지금 처음 쓰고 있고 이 수업도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좀 강의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